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연세대학교 치주과학부실에 공부하고 있는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아침에 왔더니 비디오 촬영을 한다고 해서 너무 민망해서 어떻게 나가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비디오가 안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내가 인식한 곳 속사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조직학적인 소견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풀고에서 첫 번째 학술 행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직학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 임상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임상을 하는 분들에게 어떤 정확한 것들, 어떤 디시전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저조차 막 헷갈리는 부분들이 사실 많았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비디오에는 있었지만 보신 분도 알겠지만 앞에 이제 계시는 임현창 교수님, 그 다음에 홍순재 원장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홍순재 원장님은 제가 10몇 년 전 전공의 시절에 그분이 강의하면 작은 학술 행사건 큰 학술 행사건 다 따라다녀요. 그분의 강의를 몇 회한 강의를 들으면 임상적인 부분이 지연이 넓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뒷부분에 또 임상적인 부분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드릴 조직학적인 그런 내용들은 어떤 보고사로서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임상만 보다 보니까 조직학적인 부분을 잘 못 보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어떤 참고하실 때 참고사항이 돼서 어떤 특이한 케이스가 나왔다든지 나도 모르는 실패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참고적인 자료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공유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고리식을 시행하면 어떤 점들을 가지고 이 고리식제가 좋은지 저 고리식제가 좋은지 평가를 할 때는 다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들어서 좋다고 하면 일단은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 위식제를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내가 수술을 할 때 좀 사용하는 게 편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때는 저희가 리액트를 했을 때 얼마나 단단한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거기에 대한 웨디오 패스트나 이런 것들의 변화를 보면서 이게 이 뼈가 얼마큼 좋구나, 이 뼈가 얼마큼 나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특히 전치부에 그렇지만 볼륨이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하나의 추가적인 걸로 조직학적인 그 내부에는 정말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운 좋게도 몇 가지 케이스에서 이제 조직학적인 소견들을 모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발제와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케이스는 발치를 하고 나서 한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3개월하고 한 1, 2주 정도 지난 상태였는데 어느 정도 뼈가 찾겠지 뼈가 열어봤더니 완전히 허당 상태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걸 다 제거하고 나니까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약간 내절로 고정을 얻거나 디스탈로 조금 옮기면 고정은 얻을 수 있겠지만 이상적인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고리식만을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리식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었습니다. 아주 컨테이트 디펙트였기 때문에 뼈는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을 해줬고 다행히 익스포저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요. 3개월 후에 열어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뼈랑 비슷한 그런 양상의 소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풀부나 이런 걸로 찔러봐도 어느 정도 단단한 정도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볼이 잘 됐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아주 단단하진 않았지만 20N까지는 고정을 못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정을 어느 정도는 얻어놓은 상태여서 뼈는 어느 정도 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엑스레이 상태였고요. 이때 사용한 재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저도 요즘까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스 자유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재료일 것 같은데요. 나중에 조직학적인 소견을 보고 약간 놀랐었습니다. 조직학적으로 저는 기대를 한 것이 완벽하게 뼈가 되진 않더라도 주변 부위한 뼈가 좀 형성되는 소견들이 좀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컨스테이션 디펙트였고 3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중간 유본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걸 기대를 했었는데 그냥 파티클만 휘날리고 주변에 그냥 완전히 파이브러스 티슈만 캡슐레이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뼈가 어느 정도 차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을지 저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선생님들과 공유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고리식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별 치유 양상에 대해서 조직학적인 소견들, 동물 실험에서 나온 그런 소견들과 환자에서 나왔던 소견들까지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발치와 처치 후에 제가 언제 임플란트를 식립할 것인가 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자마다 이제 조직학 소견을 계속 채취하면서 지금까지도 채취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런 결과들의 평균적인 결과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시기를 잡았던 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임상경색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파괴된 발치와에서 제가 진행했던 임상경색 발표를 임상적으로 얼마큼 변했는지, 디멘전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최근에 논문이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근데 조직학적인 소견에 대해서는 이제 리포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선생님들께 공유하고자 네 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고리식재를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가 사이언스 어그멘테이션이든 GBI든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화되면서 고리식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멀레 교수님의 케이스도 있지만 더 많은 임상적인 결과와 리포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이식을 하고 콜라겐 멘트를 덮어줬을 때 임상적으로 상당히 골화가 잘 되어 있는 것들을 임상적으로 사실 매일매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스펙트가 안 좋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어텍스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다 해서 임상적으로 아주 간단한 정도의 뼈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고리식재 자체가 고리식재를 어떻게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투약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연구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리식재에 대한 강의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이 연구는 오래된 연구이긴 하지만 쥐턱뼈에다가 이렇게 반원형을 이렇게 고리 이식을 시행했던 동물 실험이었습니다. 이런 반원형의 모자 형태로 틀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식제를 넣거나 아니면 이식제를 넣지 않고 고정을 해놓고 나중에 조직학적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이때 사용한 재료는 바이오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바이오그라든 등 여러 개의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료가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물론 나중에 롱텀에서 보면 다 모든 그룹에서 뼈가 잘 차는 걸 확인했지만 초기 치유 양상을 보면 아무것도 넣지 않은 곳에서는 이렇게 뼈가 완벽하게 다 차는 반면에 고리식재를 넣으면 같은 개체에서 보면 고리식재를 넣기만 하면 뼈 형성이 전체적으로 다 저하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바닥에서만 이렇게 뼈가 잘 자라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고리식재를 넣으면 뼈가 형성될 수 있는 곳에 이식재를 넣으면 그 속도가 매우 저하되는 것은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신 게 발치와의 요즘에 이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연구 결과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고리식재를 넣으면 이렇게 발치와의 치유 양상의 시기별로 쭉 보다 보면 이런 시기별 치유 양상이 고리식재를 넣을 때 상당히 저하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리식재를 넣는 것 동시에 뼈 형성이 저하되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리식재를 왜 굳이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냐면 아주 기초적인 논문 데이터인데요. 고어텍스 멤브레인을 사용했을 때조차도 고어텍스 멤브레인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만 가끔의 경우에는 이렇게
리치가 꺾여져 있다거나 아니면 그 외력의 힘에 의해서 약간 눌리거나 그러면 그 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볼륨을 못 얻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보리식재를 넣으면 안정적으로 그 공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희가 보리식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고어텍스 멤브레인처럼 흡수가 유지하는 그런 멤브레인 차단망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텐트처럼 바깥에서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보리식재는 이렇게 쌀푸대처럼 완전히 툭 꺼져 있는 쌀푸대 안쪽에 쌀을 팍 채워넣으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보리식재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다른 동물 실험입니다. 토끼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반원형의 곰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보리식을 하고 한쪽에는 보리식을 시행하지 않고 나서의 시유 결과입니다. 보면 보리식재를 넣었을 때 보면 위에 끝까지 보리식재가 다 차 있고 윗부분에 혈관이 잘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넣지 않은 곳에는 보면 공간은 아래쪽에서 유지하지만 끝까지 완전히 혈병이 차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혈병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 혈관이 차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보리식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보리식재는 골치유 반응을 현격하게 저하시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을 형성하기 위함일 뿐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내용 중에 재료별로 어떻게 치유가 되고 조직학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보였을까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보리식재를 어떻게 선택할 때 선생님들께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지에 대해서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보리식재를 분류하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렇게 분류하고요. 대부분의 교과서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걸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스테오제네시스, 오스테오 인덕션, 오스테오 컨덕션 이런 개념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스테오제네시스는 자체적으로 뼈를 만들 수 있는 것, 인덕션은 자기는 뼈를 못 만들지만 세포가 없기 때문에 못 만들지만 주변의 세포가 뼈를 만들게 하는 것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테오 컨덕션은 그냥 공간만 차지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뼈를 만들 수 있는 자가골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저희가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알로제너스 보니까 동종골 같은 경우는 한동안 그 자체가 주변의 세포들이 뼈를 만들게 하는 인덕션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거의 두 번째 놓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종골이라든지 합성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위를 매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류 자체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푸르고처럼 만드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디서부터 소스를 얻어서 판매할 거냐 보면 물론 이종골 같은 경우는 사실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지만 동종골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지만 제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분류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주지만 이 분류를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직학적인 소견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가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가골의 아마 첫 번째 이식은 성경에 나왔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만 기초를 한다면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이식을 했던 이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떼서 무언가를 했던 그런 게 아마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가골 이식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점에는 예전에는 그거를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치료학 관련한 저널들을 보면 한 60년대, 70년대 논문만 해도 오토본 그래프트라는 용어보다는 오토본 트랜스플란테이션 이런 논문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식을 해서 그 자체가 거기에 붙고 살아나게 할까라는 그런 개념의 트랜스플란테이션 개념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두었던 거는 오스테오제닉 포텐셜이 얼마나 있느냐 혹은 DMP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어서 그 자체가 인덕션 효과가 얼마큼 있느냐 넣었을 때 그 재료 자체가
얼마나 포텐셜을 갖느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개념이 변하다 보니까 티슈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고 그런 개념에 있어서 가이드 부분 리제너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오면서 오히려 디펙트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자체의 호스트의 포텐셜이 힐링 포텐셜이 얼만큼이냐 오히려 그런 곳에 더 관점을 두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실에서 나왔던 논문인데요. 자각을 블럭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퍼포레이션을 두고 어느 부분에 두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 연구를 해봤던 그런 결과입니다. 퍼포레이션 자체가 목적이었던 연구였지만 저는 이 퍼포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서 뭔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기 치유 당시를 보면은 이식했던 그 부분에 이식체들이 다 자기 자체의 구조 형태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자기의 원래 형태 그대로를 그냥 잘 붙게 되는 그 정도로 치유가 일어나고 있고요. 약간의 리모델링이 일어나면서 변하고 있는 게 관찰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자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건 퍼포레이션이 있나 없나 똑같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리모델링이 다 일어나고 나면 원래 갖고 있던 형태적인 양상은 거의 사라지고 밑에 있던 부분의 양상과 거의 비슷한 양상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결국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구조물들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다 없어지고 새로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이런 각져있던 부분도 다 리모델링이 되면서 점점 부피가 더 소실되는 양상으로 치유가 됐습니다. 결국엔 자가물 자체도 우리가 트랜스플란테이션 개념처럼 뛰어와서 여기서 살아남아서 뭔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공간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자가물 자체는 자기 뼈에서 뛰어왔기 때문에 모든 면이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포도 역시 남아있을 거고요. 그 뼈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자기와 맞기 때문에 제일 잘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상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블록볼 같은 경우는 떼낸 다음에 잘 적합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 그렇다면 파티클을 우리가 분쇄해서 사용하다 보면 흡수가 너무 빨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장단점을 갖고 있는 우리의 옵션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알로건, 우리가 동종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변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종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주고 많이 유행했던 것들은 아마도 BMP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965년에 유리스트라고 하는 분이 BMP라는 얘기를 하면서 했던 연구 결과는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의 뼈에서 나온 그 뼈의 동종물 조각을, 물론 그 쥐에게 넣었으니까 그게 동종물은 아니었겠죠. 어쨌든 사람에서 나온 뼈 자체를 처치를 해서 등 쪽에 넣었을 때 주변에 새로운 뼈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면서 그 뼈가 원래 아까 말씀드린 오스테오 인덕션이라고 하는 뼈가 자체가 뼈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도 주변의 세포가 뼈로 분화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이런 것의 역할을 하는 무슨 단백질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게 실체는 모르지만 그 이름을 나는 BMP라고 붙이겠다. 그건 몰포제닉 프로테인이라고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종물 같은 경우에 뼈를 떼내서 어떤 특정한 처치를 했을 때 BMP가 있어서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치과계에서도 멜로닉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는 데는 이렇게 DHDBA 같은 경우는 최고다,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반면에 당대 같은 시대에 있던 데크라고 하는 분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분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멜로닉이라고 했던 분이 얘기한 건 보면 굉장히 좀 과장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분의 결과는 자가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논문도 있었고요. 65% 본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냥 내 뼈를 그냥 떼어서 그 안에 있는 미네랄 티슈만 재도 사실은 65% 나오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내추럴 분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강력하게 많은 연구에서 많은 논문에서 DFTBA를 사용하는 게 동종물의 DFTBA 타입을 사용하는 게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BMP 얘기를 하기 이전에 BMP보다는 더 중요한 게 동종물에서의 장점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합성골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를 이렇게 잘 예쁘게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포로시티를 가지고 몇 퍼센트냐 몇 퍼센트냐 얘기할 뿐이지 사실 셀이나 이런 것들 잘라서 보면 뼈와 비슷한 구조의 형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형태적 구조물이 세포가 굉장히 잘 붙게 하고 세포가 금방금방 자랄 수 있게 하고 분화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동종골은 이런 형태, 이런 포로시티와 이런 마이크로 레벨에서의 서피스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대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ICB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많이 사용했던 동종골이긴 한데 처치 방법의 특이성 때문에 다른 동종골보다는 약간 더 찌그러진 양상으로 관찰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런 포로스나 이런 형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이 ICB 블럭본이나 이런 것들을 가끔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버티컬 어그멘테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푹 꺼져 있는 버티컬 디펙트에서 사용을 하는 중에 플랩을 그냥 열고 ICB 블럭을 사용을 했고 ICB 블럭을 교정을 한 후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어주고 완료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나중에 치유되는 양상을 방선사진상에서 관찰을 하면 수술 직후에는 여전히 이렇게 약간의 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4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뼈가 형성되고 있고 윗부분은 약간 흡수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째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이후에 필링을 연결하고 교철을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본 자체는 식립 후에 한 1에서 2mm 정도 임플란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1에서 2mm 정도 사이에 수술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7년째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골이 갖고 있는 어떤 특이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뼈와 비슷하게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모양을, 형태를, 구조를 잘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조직학적인 소견을 보면 굉장히 많이 꺼져 있었고 이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식체 주변으로 유본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식체는 이렇게 구멍 안에 세포가 없는 것에 반해서 이렇게 구멍 안에 세포가 있는 것들이 바로 새로 생긴 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군데의 조직학적인 소견을 보더라도 새로운 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커라고 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종골이 과연 좋아라고 해서 계속 의심을 했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의 데이터를 보면 이제 버텍스 멤브를 사용했을 때 아무것도 넣지 않거나 자가골을 넣거나 아니면 DFGA 동종골을 넣었을 때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 뼈가 이렇게 예쁘게 잘 형성되는 데 반해서 DFGA 동종골을 넣었을 때는 주변에 이렇게 완전히 파이브러스 캡슐레이션은 되고 뼈는 전혀 형성되지 않는 뼈 형성을 막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넌바이탈 골을 자꾸 형성하는 이런 동종골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핵적으로 논문에서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여기 데이터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토끼 실험에서 김창동 교수님께서 정말 많은 재료들을 최근에 이제 실험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어떤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치유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 데이터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동종골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동종골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실험 하나 가지고 안 좋은 결과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완벽히 결론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이름과 이런 것들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는데 알사의 알로 시작하는 이런 동종골 같은 경우는 2주째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약간 주변에 굉장히 약간 스웰링이 많이 되는 양상이었고 주변에 프렌팅 티슈가 차 있었습니다. 물론 2주째는 뼈가 이렇게 잘 안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덴스한 프렌팅 티슈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8주째는 어느 정도 치유가 되겠지 하고 조직학을 딱 열어봤는데 여전히 이 거의 모든 샘플에서 뼈가 거의 형성되지 않고 그냥 파이브러스 캡슐레이션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재료들을 보면 뼈가 굉장히 잘 형성되는 토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더그래프트의 재료를 일단 자주 하는데 이런 샘플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부위에 8주째에 뼈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죠. 개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차는 그런 것도 있지만 뼈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변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조금
거무치치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재료들이고요. 이거는 탈매 과정에서 이렇게 색깔이 좀 변하면서 틈이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약간 붉게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스 또한 거의 모든 부위에 있어서 유분이 이렇게 잘 생기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샘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유분이 잘 형성되는 것에 관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동종불량하면 우리가 조금 더 우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제품에 따라서는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자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식재라고 하는 것들이 그 어디서부터 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세스가 잘 만들어졌는지 어떤 독성이 없게 잘 세척을 됐는지 우리가 프로테인을 날리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얼만큼 변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재료들을 보면 분류만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동종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추럴분과 유사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료마다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무엇이 더 우수하다,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종골인데요. 아까 이종골 재료를 먼저 보여드렸지만 이종골의 다른 재료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료도 싹 리니어 하이트나 아니면 볼륨이나 마찬가지로 컨트롤과 테스트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다만 이때 보면 약간 베리에이션이 좀 더 심했던 결과는 샘플마다의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테스트 사이트에 있던 하나의 샘플이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이 있어서 수출을 하고 마무리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 케이스에서 조금 더 넓게는 결과가 나와서 이런 결과가 도출됐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샘플들을 보여주면 보시면 이식한 직후와 6개월의 사진인데 이거는 이제 바이오스의 결과입니다. 바이오스 결과를 보면 이 샘플에서도 약간 수축하는 걸 관찰할 수 있죠. 바이오스는 다 수축이 전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샘플마다 조금씩은 다른 결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샘플에서 보면 더블레프트를 넣었던 곳에서 잘 유지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에서는 이식한 직후의 사진과 CT의 사진과 그 다음 6개월 후의 사진들을 비교해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직학적인 관찰을 해서 했을 때 제가 바이옵시를 시행했습니다. 바이옵시를 시행했을 때 보면 그 내부에 뼈가 차이는 양상도 아까 토끼의 머리에서 봤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였습니다. 두 개의 샘플이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였고요. 고변에서 보면 주변에 그 재료 주변에 뼈 형성이 좀 비슷한 양상으로 비슷한 비율로 유본이 형성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에도 실었지만 제가 한 줄로 실었지만 약간 다른 건 뭐였냐면 좀 더그래프트는 약간 파티클이 좀 작은 경향을 보였고요. 그리고 주변이 약간 커넥티브 티슈가 조금 더 루즈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는 거의 별로 큰 영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조직학적으로는 좀 다르다. 그러나 임상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는 걸 리포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본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26%, 29%가 거의 유사한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테스트가 더그래프트였고요. 컨트롤이 바이오스였습니다. 이때는 베리에이션 자체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이제 한 6에서 7 정도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적은 정도로 유본이 관찰이 됐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 일단 이종골 같은 경우도 내추럴볼과 유사한 구조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주 특기적인 결과를 내는 재료가 있는 것처럼 재료마다 확연히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론을 내면 동종골이나 이종골이 똑같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종골 같은 경우는 처리하는 방법을 더 확실하게 해서 모든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리하는 방법이 좀 더 다양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획일화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갖고 있는 장점은 구조 자체가 비슷하다. 그래서 뼈도 될 수 있는 부분의 포텐셜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성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합성골을 제가 조직학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실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경희대에 있는 홍지영 교수가 같이 작성을 하신 논문인데요. 발치와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것과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BCP, 그 다음에 하나는
TCP. 그러니까 하나는 굉장히 많은 흡수가 되고 TCP라고 하는 거는 흡수가 굉장히 빠르다고 알고 있죠. 오른쪽은 흡수가 굉장히 빠른 거, 중간 오른쪽의 세 번째 거는 어느 정도 흡수를 보이지만 공간을 잘 유지해주는 TCP라고 하는 것, MBCP라든지 오스테온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그리고 하이독시 아파타이트는 흡수가 거의 되지 않는 그런 합성물을 패턴을 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당연히 아무것도 넣지 않고서 뼈가 굉장히 잘 형성되는 데 반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넣으면 뼈 형성이 저하되는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약간 다르다고 한다면 HA 같은 경우는 흡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표면에서부터 뼈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뼈 이식제 사이사이 중간중간에서부터 뼈가 자라나는 게 거의 모두 다였다면 이런 흡수가 일어나는 재료에서는 물론 중간중간 뼈가 형성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리식제 표면에서부터 뼈가 자라 들어가는 양상이 특이적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저하가 되긴 하지만 뼈가 천천히 차는 것들이 사주제들이 관찰이 되고요. 특이적으로 보면 제가 여기는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화살표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BCP나 이런 TCP, 흡수를 보이는 양상에서는 제가 막 오스테오클라스트라든지 아니면 자양셀이라든지 무언가를 이런 것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생기는 그런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관찰됐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하이독시 아파타이트는 거의 관찰되지 않거든요. 이것은 바이오스나 이런 것들과 거의 유사한 결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뉴클레이티드 셀, 오스테오클라스트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게 흡수가 일어나는 뼈 재료에서의 특이적인 양상이에요. 결국에는 뼈가 다 차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전히 8주가 넘어서도 이렇게 오스테오클라스트와 같은 멀티뉴클레이티드 셀들이 많이 관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멀티뉴클레이티드 셀, 그러니까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세포들이 재료마다 너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흡수가 많은 재료일수록 그런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세라스토브라고 하는 베타TCP의 대표적인 재료인데 8주째 소견들을 보면 많은 부분 흡수가 되고 그 부분 뼈가 차 들어가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테오3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제노스에서 만들어놓은 재료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언뜻 보면 굉장히 특이적으로 뼈가 자라는 것 같지만 이거는 파티클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사이에 포로시티가 있는 그런 부분이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뼈가 좀 특이적으로 보이지만 사이사이에 뼈가 잘 차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체마다 조금 다른 변이성을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 합성물 같은 경우가 주변에 오스테오클라스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 데니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체마다 오히려 뼈가 잘 형성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합성물이라고 해서 뭐 많이 떨어진다는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합성물을 사용했던 그런 곳에서 돌아가시면서 시신을 기증하시면서 오톱시 리포트를 낼 수가 있었던 게 있었는데요. 오스테오라고 하는 이런 BCP를 사용했을 때 뼈가 잘 형성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합성물의 단점은 이렇게 뼈가 잘 형성되더라도 겉에서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BCP나 이런 MCP 같은 걸 사용하면 전치부에 뼈가 어느 정도 단단하게 잘 된 것 같은데 하얗게 붙이는 것들이 많이 관찰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합성물 같은 경우는 물을 바이오스나 더블레프트나 오스테온이나 이런 MBCP나 이런 것들 물을 다 묻혀보신 다음에 색깔을 보시면 좀 다른 걸 느끼실 수 있는데요. 각각의 색깔이 원래 말라있을 때는 비슷비슷하지만 물이 묻었을 때는 이런 합성물 같은 경우 굉장히 하얗습니다. MBCP나 오스테온이나 다 똑같이 하얀데 우리가 이종골이라고 하는 것들은 혹시 금종골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을 묻혔을 때 색깔이 약간 반투명해진 색깔로 변해서 뼈가 좀 덜 되더라도 뼈처럼 보이게 되는 효과. 근데 합성물은 뼈가 잘 되더라도 뭔가 파티클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게 그런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치부나 이런 데에는 이런 합성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좀 단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증례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바이오스와 MBCP를 동시에 넣었던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 케이스에서 조직학적인 소개를 보면 너무나도 다른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더 고배열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배열을 보시면 이런 파티클, 바이오스 파티클이라고 하는 이런 이종골에서의
주변에 뼈가 형성되는 건 딱 붙어서 형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합성골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렇게 오스테오클라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거의 1년이 넘어서 2년이었나 1년이었나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오스테오클라스트들이 관찰이 되면서 주변이 조금 덴스하지 못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던 걸 보면서 재료마다 정말 치유 양상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많아서 이렇게 덴시티가 좀 떨어지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리모델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더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 네 가지를 종합해보면 우리 식재마다 다른 치유 양상은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게 카테고리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좋은 뼈가 넣자마자 뼈가 되는 그런 우수한 뼈 이식제는 따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못 만들어서 피해야 되는 재료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재료는 내가 임상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조직학적인 소견들을 볼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외하는 게 저는 좋은 이식제의 선택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임상 연구를 몇 개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임상적인 관점에서나 조직학적인 관점에서는 바이오스나 더블레트나 거의 비슷한 결과를 냈던 것들을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은 발치와 처치를 한 후에 조직학적인 소견을 계속 두고 있습니다. 한때는 발치와 처치를 처음 시작한 게 사실 몇 년 되지 않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발치와 처치를 하고 조직학적인 언제 임플란트 승립할지가 너무 개인적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어떤 문헌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 개인적인 프로토콜을 잡기 위해서 사실 조직학적인 소견을 따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케이스에서 뼈가 잘 되지 않았지만 2년째 마지막 본 모습 없이 잘 유지되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시기별로 다 조직학적 양상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언제 뼈를 채취했을 때 얼마큼 뼈가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 시기를 좀 잡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채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치유 기간이 한 2개월 됐을 때 조직학적 양상을 볼 수 있었던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이때는 보통 2개월째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하려고 생각을 보통은 안 하는데 이때는 발치와 이식을 하고 약간의 콜랩스가 있었기 때문에 GBR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개월째 열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발치와 이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바이오스 콜라겐을 사용하고 그 위에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그런 재료, 루코그라프트 실이라고 하는 재료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식을 하고 나서 약간의 꺼지는 증상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발치와 이식의 어떤 재료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환자마다 너무나 다른 양상을 조금 보일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콜랩스가 확실히 일어났기 때문에 GBR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GBR을 하면서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저희가 볼 채취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채취 소견을 보면 2개월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케이스처럼 뉴본이 생기는 그런 양상은 거의 없고 기존에 있던 뼈 조각만 좀 나오고요. 이식제 주변에서는 아직까지는 뼈가 되고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배우 소견에서 보셔도 이렇게 파티클 주변으로 아주 덴스한 커넥팅 티슈가 형성된 것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노면까지도 잘 유지되는 것들을 보면 임플란트 그러니까 고리식을 한 이후에 일본이 그 당시에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뼈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개월째 이제 채취를 한 것들을 먼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더블레트나 바이오스보다는 좀 더 바이오스 쪽을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더 많은데요. 이거는 더블레트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3개월째 사용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약간의 이제 염증 소견을 보였던 그런 케이스에서 발치와 이식을 같이 진행을 했던 거였습니다. 발치를 하고 고리식제를 넣고 그 다음에 콜라겐 연분을 같이 이제 옆으로 넣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누레이션 티슈를 조금 밑에서 떠왔던 것들을 이용해서 위쪽 부분을 덮어주면서 마무리했던 케이스였습니다. 3개월째 채취할 수 있었는데 3개월째 채취된 양상을 보면 아직까지는 뼈가 완벽히 되지 않은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파티클 주변으로 커넥티브 티슈층이 많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본이 형성되는 흔적들은 전혀 없었고요. 약간은 덴스한 것보다는 조금 더 루즈한 양상이 좀 관찰되는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4개월째 시행했던 데이터를 가져오면 그때는 바이오스를 사용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발치를 하고 이식을 한 다음에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볼 형성이 되었다고 판단을 했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나서 보면 파티클 주변으로 유본이 형성되는 이제야 관찰되는 시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모든 경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경우에 4개월째는 유본이 많이 형성되는 것들을 아직까지도 관찰을 많이 하고 있고요. 더그래프트를 사용했을 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이 4개월째에 더그래프트를 사용하고 발치를 한 다음에 이식을 하고 그 부위에 콜라겐 membrane으로 덮어줬던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그 부위에 4개월째 일단 식립하면서 이렇게 유지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볼륨은 약간 꺼졌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개체마다 약간 다른 특성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보면 열었을 때 보면 뼈가 좀 많이 좀 덜 됐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케이스였었는데요. 오히려 조직학적인 사진을 보면 내부에는 오히려 유본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티클 양보다도 유본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케이스였었습니다. 결국엔 임상적인 그런 덴시티가 그 유본이 얼마큼 형성되느냐를 의미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던 케이스였는데요. 4개월째는 이렇게 유본이 형성되는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 4개월로 프로토콜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워낙 늦게 오다가 보면 1년이나 2년째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오는데 그럴 때는 장기간 지나다 보면 유본이 굉장히 잘 형성되고 리모델링까지 잘 일어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티클 양상이 조금 더 줄어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사이사이에 유본이 잘 형성되어 있고 라멜라본, 성숙된 뼈들이 형성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파괴된 발치와에서 연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기반이 됐던 동물실험뿐만 아니라 기반이 됐던 케이스였었는데요. 파괴된 발치와에서도 과연 4개월이 프로토콜이 될까 그것들을 잡아보는 과정에서도 4개월째 유본을 잘 확인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이렇게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는데 플리스토스를 발치를 하고 이후에 보리식제를 적용하고 멤브레인에 덮어주고 이 부분에 수철을 내지 그 사이에서는 4개월째부터 유본이 상당 부분 발견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평균적인 부분을 잡고 4개월을 해서 식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학적인 소견을 공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파괴된 발치와의 이식을 하는 케이스를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약 100명에 대해서 이제 했던 것들을 최근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건 임상 연구를 해보고 싶다 해서 막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동물실험에서 뭔가를 검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검증을 하긴 했고요. 이 연구는 최근에 얼마 전에 JCP라고 하는 논문에 나왔던 그런 건데요. 실험은 굉장히 오래 했는데 논문 리뷰 과정에서 1년이 걸렸던 힘들게 리뷰를 했던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는데 왠지 그 유럽 쪽의 그분께서 프로세스를 너무너무 느리게 해주셔서 1년이 걸렸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그 유럽의 라미나이나 이런 분들이 똑같은 모델로 이제 논문을 내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보조를 맞추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은 저희 이제 저희 과에서 김창수 교수님, 그다음에 최준호 선생님 이런 분이랑 같이 진행을 했던 건데 이렇게 완전히 파괴된 발치과를 만들어 놓고 치유 양상, 시기별로 치유 양상을 보고자 했습니다. 엑스레이 소견을, CT 소견을 보면 당연히 이식한 부위는 이렇게 뼈 이식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리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아무도 이식하지 않으면서는 물론 조금씩 볼륨이 증가하는 양상이지만 완벽히 회복하지 못하는 양상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수치상으로 보면 한 80% 정도에까지밖에 이식을 하지 않으면 80% 정도밖에 볼륨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파괴된 발치와에서 이식을 했던 것은 약 100% 이상의 볼륨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배리어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식제가 더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약 100% 정도를 계속 공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직학적인 소견을 보면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뼈가 중간중간 형성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고요. 당연히 옆에 있는 뼈 주변 뼈 조직으로부터 뼈가 점점 형성되는 과정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식제만 넣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발치와 이식을 하고 뼈가 되는 걸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에서는 어떨까라고 해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창성 교수님과 100명을 대상으로 제가 정부 연구비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 이것들을 마무리하고 인상적인 결과들은 리포트를 얼마 전에 이제 논문을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표적인 사진인데요. 대표적인 사진은 완전히 이렇게 프랙처가 돼서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그러한 발치와에 이식을 하고 이거는 이 GIF 사진은 이식 직후의 CT와 나중에 4개월째 CT를 중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점점 수직적으로 약간씩 주는 것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로 보여드리기 전에 이런 양상이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임상 사진을 보면 이렇게 완전히 파괴된 발치와에 이식제를 넣고 그 다음에 콜라겐 membrane을 덮어주고 그 완전히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치유되는 양상은 약간의 슬러핑이 일어나다가 또 딜레이드 힐링이 일어나면서 주변부터 치유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4개월째 열었을 때 인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골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상이었고요. 이 부분에 이제 일단 심으면서 조직학적인 색출을 했습니다. 이때 입지의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을 보면 수평적인 변화는 평균적으로 한 1mm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보면 다른 인텍트한 발치와에서도 약 한 1mm에서 3mm까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파괴된 발치와에서도 수평적인 변화 양상은 인상적으로 거의 인텍트한 발치와와 거의 비슷하구나라는 결과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나 리치 하이트의 변화량, 버티컬한 변화량은 약 한 1에서 2mm 정도가 관찰이 됐거든요. 그러나 인텍트한 발치와 보통은 소구치나 저치부에서 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0.5mm 이내, 1mm 이내에서 버티컬한 흡수 양상이 관찰되는데 파괴된 발치와나 이렇게 부치부에 시행했던 것들은 약 2mm 정도까지 흡수가 일어나는 그런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평적인 것들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약간의 장점과 하나의 배려심이 크다라는 그런 단점을 좀 이해하시면서 수식을 유용하신다면 임상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결론을 내면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내놨던 그런 보고했던 증례인데요. 이렇게 완전히 버칼본이 완전히 파괴된 그런 상태에서 아마도 이제 이런 양상의 사이너스 플루어를 보인다면 뒤에 7번을 발치하면 아마 리마타이제이션이 다 일어나서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이제 레터럴 어프로치를 시작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고리식을 하고 이 부분이 오른쪽에 엑스레이처럼 잘 남는다면 매우가 안 좋은 앞에 치아를 그냥 빼면서 이미디 임플란트를 시행하면서 사이너스 레터럴 어프로치를 할 필요 없이 좀 더 심플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처럼 보여드렸던 그런 두 가지 증례를 보여드렸는데 그런 케이스들을 다 조직학적으로 색출해서 이렇게 바이옵시를 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같은 경우는 바이오스, 오른쪽 같은 경우는 더블엑스를 했던 경우인데요. 이 디펙트 모델에서도 거의 유사한 조직학적인 소견을 나타냈습니다. 파티클도 거의 파티클 주변으로 뼈가 형성되는 양상도 비슷했고요. 파티클에 붙어서 뼈가 형성되는 양상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그 계측을 해보면 듀볼의 양상도 거의 2개의 비율이 물론 약간 더블엑스가 약간 높게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샘플 차이가 충분히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통계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는 거의 유사한 정도로 듀볼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이너스 연구를 했을 때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 26%에서 29% 정도의 유보원 퍼센트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 파괴된 발치와에서는 한 10%가 조금 넘는 정도의 유보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파괴된 발치와라는 디펙트 형태도 달랐고 아까는 6개월이었고 이게 4개월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4개월째에 파괴된 발치와 했을 때는 우리가 사이너스 했던 것처럼 아주 명백하게 뼈가 많이 형성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심했다는 거예요. 유본이 형성되는데 베리에이션이 너무 심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조직학을 짜기 위해서 스테핀을 사용해서 바이옵시를 시행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나옵니다. 너무 작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주변에 뼈가 거의 형성되지 않는 것들도 관찰을 했고요. 굉장히 연장에 걸쳐서 이렇게 잘 형성이 되고 길게 10mm를 넣으면 10mm까지 다 채취가 되면서 안에도 뼈가 잘 형성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게 영향을 줄까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직학적인 소견을 보면서 사실은 파괴된 발치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던 게 사실인데요. 스캐터 플롯을 만들어봤습니다.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면 Y축에는 유본이 형성된 것, X축에는 채취가 얼마큼 됐느냐에 따라서 보면 채취가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본이 많이 생긴 것도 별로 영향이 없었고요. 유본이 생긴 건 그냥 굉장히 그냥 산만하게 다 널려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바이옵스를 쓰던 더블헤드를 쓰던 이 파괴된 발치와의 결과 4개월째의 결과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넓히는 결과다.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 루틴하게 적용하면서 4개월로 프로토콜 잡기는 아직은 어렵구나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결론을 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인상적으로 뭔가 정보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디펙트 형태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펙트 형태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6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한쪽 벽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양쪽 벽이 다 무너졌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6개의 그룹을 다 나눠봤는데도 사실은 명확하게 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정확하게 호스트의 치유 영향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4개월의 프로토콜 잡는 걸 조금은 다시 재고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호스트에 대한 결과들은 다른 이식된 결과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RCB 블럭본을 이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에서 자주 사용하는데 이 케이스는 되게 특이하게도 같은 나절에 시행했던 케이스입니다. 한 분은 78세 남자분이고 한 분은 42세 여자분이었는데요. 오히려 78세 남자분은 이렇게 익스포저도 없이 아주 치유가 깨끗하게 일어났지만 42세 여자분은 약간의 익스포저, 딥센스가 있다가 한 이제 2주 정도 더 지나고 나서 이렇게 완전히 치유가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더 오래 두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직학적인 소견을 보고는 조금 생각보다는 다른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78세에 남아있고 아예 익스포저가 없던 이런 케이스에서는 6개월째에 딱 조직학적인 소견을 땄는데 유본이 거의 관찰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되면 임플란트가 지금 한 4년째 잘 유지되는 거 보면 유본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형성은 됐겠지만 이때 당시만 6개월만 해도 유본이 하나도 관찰되지 않았거든요. 전혀 그냥 RCB 그냥 파티클의 형태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스포저가 있던 42세 여자 환자에서는 유본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육중적 고비에서 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 이렇게 세포가 관찰되는 게 새로운 뼈라고 했는데 오히려 RCB 파티클의 양상보다 여기 보시면 유본 형성력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이 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파티클이 있는 그 주변에서도 부착해서 내부까지 이렇게 새로운 뼈들이 차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호스트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디펙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마 버티컬 어그멘테이션이나 파괴된 발치와처럼 호스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은 조금 더 보존적으로 시행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조직학적인 소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파괴된 발치와 임상 결과에서도 더블헤드와 바이오스는 조직학적인 차이, 임상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파괴된 발치와에서는 치료기간이나 방법적인 제고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변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끝내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저에게 숙제는 자연몰이랑 얼만큼 유사한 뼈를 만들 것이냐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드물지만 이러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2008년에 제가 보던 환자는 아닌데 로컬에서 이게 사이너스 오버트를 하고 약 10년 동안 잘 쓰시던 환자였습니다. 2015년까지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제가 아닌 다른 선생님께서 이제 이걸 제거를 했고요. 여전히 염증이 남는다고 해서 저한테 다시 제 의뢰가 된 다음에 이 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저도 제가 나머지 이렇게 시피스트럼이라고 생각되는 중간에 있는 부분과 주변부를 최대한 긁어내면서 다 제거를 다시 시도를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달째 연조직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걸 보고 뭔가 문제가 더 있다고 해서 완전히 제거를 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이렇게 단단한 뼈를 전체 다 제거를 하면서 조직학적인 소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직학적인 소견을 보면 사이너스 내부 안에 박테리아 콜로니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임플란트 주변에 있던 단단한 조직이었습니다. 조직을 보면 아마도 고배우 소견을 보면 10년 전에 사용했고 이런 양상을 보면 아마도 바이오스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덴사 커넥티브 티슈층이 미네랄라이제이션 된 양상을 보면 그 주변에 뼈가 아주 잘 됐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염증이 심하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리모델링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완전히 넌바이탈한 부분이 되면서 괴사된 뼈가 뼈 조각이 오히려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아주 특이한 증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리모델링이 얼만큼 잘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자연 골과 유사한 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앞으로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들이 100명의 환자를 봤을 때 한 명이라도 더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는 필요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합성물이나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오스테오플라스트가 얼마큼 나타나냐를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조직학적인 양상을 보면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변이 덴스한 커넥티브 티슈가 먼저 형성됩니다. 이거 파이브로시스 아니야 싶을 정도의 덴스한 커넥티브 티슈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그게 강화가 되는 양상으로 뼈가 되는데요. 너그래프트도 사실 한 70% 정도는 거의 정사한 결과를 보이겠는데 특이적으로 한 30% 내지 40%에서는 굉장히 루즈한 커넥티브 티슈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멀티뉴클리오스 셀,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생각되는 그런 셀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관찰이 되면서 커플링이 되면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형성이 되고 그런 원래 우리가 치조골이 만들어지는 형성 방법대로 방식대로 유본이 형성되고 있는 케이스를 한 20-30% 정도는 제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자연골과 좀 더 유사한 방식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뼈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앞으로의 저의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계가 있는 휴식도 좀 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제 Q&A 세션인데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취합된 질문이 없는 관계로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아까 강의 잘 들었고요. 100% TCP, 그러니까 BCP에 대해서 나왔었고 그 100% TCP 세라 소브에서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거에서 조금 그 내용을 좀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베타 TCP에 대해서 발표하셨을 때 어떤 결과 나오는지 거기서 좀 그 처음만 말씀드리시고 결론을 좀 안 했는데 그 과정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거는 베타 TCP를 사용했을 때 결과는 조직학적인 치유 양상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일단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초기에 유본 형성이 따라가는 게 조금 느린 것이 좀 관찰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본이 형성이 되기 전에 멀티뉴클리오티드 셀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염증 샘플이 굉장히 많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유본 형성이 조금 저하된 게 사실이었고요.
8주째가 넘어가면서는 사실은 내부가 뼈가 차는 거는 충분히 잘 찼고 오히려 머터럴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유본이 형성되는 부분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치와의 이식을 하는 거는 저희가 그런 이식을 하고 나서 치유가 저하되는 것들을 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볼륨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TCP를 적용했을 때는 자가볼을 넣었을 때랑 똑같이 흡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주면전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치와 이식에서는 그렇게 딱 맞지 않는 제로, 잘 맞지 않는 제로는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발치료 즉시가 아닌 뭐 타입 2 같이 소프티슈 힐링이 어느 정도 발생한 상태에서 발생된 그 골 결손부의 처치에서 골 결손부의 형태가 어떤 뭐 힐링에 어떤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가 나중에 이제 골 재생이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 파괴된 발치와 발치와 즉시 처치 같은 경우에는 골 결손부의 형태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보다 호스 팩터가 큰 것 같다라고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두 개의 다른 개입 시기의 사이에서 그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답변에 완벽한 답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 결과를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의심하는 건 일단 사이너스에서 처치한 다음에 나왔던 결과들, 그 다음에 GBR을 했을 때 완전히 그러니까 익스포저 없이 완전히 커버리기가 잘 됐을 때의 결과, 그 다음에 익스포저가 있을 때의 결과, 그 다음에 발치와에서의 결과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일본의 퍼센트가 같은 시기에 계속 줄어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치유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곳에서의 익스포저가 됐을 때의 상태가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치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즘에 오픈 멤브레인, 오픈 힐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그게 조직학적인 치유 양상을 훨씬 더 저하시키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어떤 한 시기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영향에 의해서 포스트의 힐링 팩터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베리에이션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 조금 더 많은 샘플에서 다양한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좀 더 접근을 해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1시간 동안 좋은 강연 해주신 이준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